한국 MDRT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대 협회장 김인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히 지내고 계신지요?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코로나 2년차를 맞아 대면 행사를 못하는 아쉬움은 매우 컸지만 그래도 회원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만들어드리고자 19기 집행위원회와 사무국 그리고 운영진은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첫째, 지난 18기에서 법인화를 준비하였고 이번에 완료하여 19기에 드디어 협회가 법인격체로 거듭나게 되었고 회계도 기업 수준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둘째, 컨텐츠 제공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4월 HQ와 함께 준비한 웨비나를 통해 토니 고든 전 회장님과 스페셜 세션을 필두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디지털 교육 컨텐츠 MDRT 스쿨을 기획하여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는 운영진들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총망라한 세일즈 아이디어 문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셋째, 외부적으로는 MDRT의 로열티 제고를 위한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우선 연초부터 부단한 노력을 통해 단순히 고소득 설계사라고 명명되어 온 포털 사이트에 MDRT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MDRT 회원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로 포털 사이트에서 MDRT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시사경제용어사전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고객들이 MDRT 회원과 재정상담을 해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웹드라마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협회의 쉼없는 노력들이 여러분들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말이라 송년회 자리도 많으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시며 2021년 한 해 마무리 잘 하고요. MDRT 회원 여러분들만을 위해 준비한 MDRT 스쿨, 이번에는 특별히 변액보험 운영 및 자산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삼성자산운용과의 콜라보로 2022년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효율적 은퇴 준비에 대해서 정보를 준비했사오니 지금부터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MDRT 회원 여러분. 오늘 미리 보는 2022년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된 저는 삼성자산운용 연금 마케팅팀의 전용우 팀장입니다. 제 옆에는 저희 삼성자산운용 투자전략팀의 투자전략센터의 고유선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이제 최근에 워낙 이슈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께 어떻게 안내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센터장님, 우리 2022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시죠. 예, 센터장님, 2022년 매크로 크게 봤을 때 주요 이슈는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시작하시면 이해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체감하시겠지만 요즘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물가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물가 때문에 금리가 얼마나 오를까? 정부가 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오늘 한국은행도 이제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인상을 했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할 거냐도 중요하지만은 또 어떤 국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할 거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이 상당히 이제 성과가 좋았는데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조금 이제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서 리오픈에 대한 기대로 이머징 국가들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제 부진했던 중국 시장 과연 우리가 지금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좋다가 하반기에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부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과연 이 부진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와 금리, 그리고 이머징, 중국, 한국 이 순서대로 저희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먼저 그럼 금리, 우리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들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들입니다. 경기가 썩 좋지는 않은데 이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서 많이 듣던 경기는 스태그, 그다음에 물가는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를 조합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르라서 걱정이 되고 있는 나라들이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유난히 한국과 그리고 이제 미국이 많이 물가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란 선이 미국이고 노란색이 한국인 거죠. 네. 예, 위아래 그래서 미국, 한국 순입니다. 네. 똑같은 이제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도 이 두 국가가 물가가 유난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두 국가의 특징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원재료라든가 중간재를 조달을 해서 이걸 가공해서 이제 수출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 제조 기반이 조금 취약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하나 뭐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국의 휴지 사태도 이제 느꼈듯이 맞습니다. 이거 하나를 가져오려고 해도 다 이제 수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이제 세계 물류적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미국의 물가가 요즘에 이렇게 높은 물가가 왜 오르고 있는가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서 보시면 초록색과 녹색 부분이 상당히 노란색 부분이 이제 물가 상승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에너지, 유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초록색 부분은 교통, 이게 이제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오르고, 왜냐면은 제품 조달이, 부품 조달이 안 돼서 수입이 잘 안 돼서 자동차 공급이 제일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값이라든가 연료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소비자 물가가 보통 오를 때는 내가 소득이 많이 늘어서 물건을 많이 사서 이게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제품, 이제 그런 상승들을 수요 측면의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라든가 어떤 수급의 차질,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이제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이제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느냐. 미국의 물류랑 인프라 시스템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여기 한번 그 오른쪽에 있는 까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미국 서부 항만의 분홍색이 배가 떠 있는 숫자들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예, 바다에 떠 있습니다. 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내리려고 순서를 기다리는 겁니다. 항만 시설의 이제 노후화, 그리고 이제 인력 부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물건이 제때 내려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네, 가을에 저렇게 그러 있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심각한 상황들을 보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미국을 이 항만 시스템을 이제 일주일 내내 24시간 풀 가동을 해라라고 이제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물건을 내려도 이거를 이제 싣고 갈 트럭 운전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트럭 이제 운전하는 게 상당히 고되고 힘든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하시던 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새롭게 이제 들어오는 인력도 좀 모자라고, 또 그 트럼프 정권 때 이민자 차단, 뭐 국경 폐쇄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싼 임금의 노동자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도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트럭 운전하는 것 네, 관련해서 아일리시들. 예, 맞습니다. 리암 니슨 나오는 네, 영화였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밑에 있는 운송 비용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네, 죄송합니다. 이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물류 비용들이 제품 가격에 많이 반영을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가격을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 물가가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가 유가가 이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인데, 요즘에 이제 친에너지,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그러면 굳이 해야 돼? 라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유가가 이렇게 이제 오르게 되면은요, 미국의 굴착 건수, 셰일 오일을 이제 이렇게 개발하는 굴착 건수가 늘어나면서 유가를 끌어내리는, 공급이 늘어나면서 유가를 끌어내리는 이런 이제 액션들이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는 유가가 오르지만은 미국의 굴착 건수 늘어나는 속도가 더딥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이제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고유가 시대가 조금은 진행이 될 것 같다. 진행됩니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가가 이렇게 실제 경제 여건에 비해서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해상풍력이라든가 천연가스 뭐 이런 가격들이 너무 유가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중간에 보시면 석탄이 있는데요. 석탄 가격하고 해상풍력, 그 다음에 뭐 태양광, 이걸 저장해서 쓰는 비용이 가격이 이제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가가 화석연료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은 내가 이게 굳이 탄소를 많이 방출하는 원유를 이렇게 비싸게 쓰느니 뭐 가격도 좀 이제 많이 싸진 이런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이제 전환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움직임들이 빨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네. 예전에 네. 뭐 두 배 이렇게 났던 네, 것 같은데 한 30% 정도만 네.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석탄 부족들 이제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이제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아주 이제 장기화된다기보다는 2, 3년 내로는 좀 에너지 가격은 점차 균형을 찾아서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에너지 부분은 기존의 물가에 영향을 주던 그런 상승 요인들이 조금은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 공급망 악화, 뭐 물가 급등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계속 이제 유지가 될 거냐, 계속 이 물가 우려가 심화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하나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위드 코로나가 조금 재개가 되면서 원재료를 생산하는 칠레라든가 또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베트남 이런 데의 산업 생산 움직임들이 최악은 점차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노란색 막대기가 있는 파란색 막대기가 칠레가 이제 매년 생산해내는 구리의 양입니다. 노란색 부분은 매년 8월, 9월 정도에 생산해내는 규모인데요. 이게 코로나 이후로는 2019년 수준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산이 폐쇄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이 부분은 좀 점차 회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특히 이제 이런 원자재나 원재료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이 부분들이 자국의 재정이나 수출에 되게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수출하지 않고 있으면은 또 경제에 타격이 있어서 어떤 코로나 셧다운하고는 무관하게 광산은 다시 재개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베트남도 셧다운이 되게 강력했던 이제 국가들인데, 그렇죠. 이게 좀 점차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좀 중국을 대신할 제조 기지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면 한국하고 이제 미국의 가동률이 최근에 이제 그렇게 신통치 않은 제 끝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좀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지금 올해 기업들이 경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가동률을 이제 마음껏 못 올리는 상황. 물건이 조달이 안 돼서 이제 공장 가동도 우리나라도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가 우려들이 지금 시장의 지배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야? 이 우려가 사실은 그렇죠. 가장 큰 걱정의 원인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공급 측면의 인플레 압력은요,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뭐 내가 돈이 많이 풀려서 물건을 많이 사서 예를 들어 제품 가격이 수요가 너무 폭발한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겠죠. 너무 금리가 낮고 돈이 많이 풀려서 사람들이 빚을 내서 이 집을 너도 나도 살려다 보니까 이게 집값이 너무 과열됐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게 맞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예, 수요 측면에서의 이제 어떤 과열이라면요. 근데 지금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는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미국이 인프라 투자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제일 뒤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부 지출 중에서도 여기 오른쪽 밑에서 에너지, 환경 부분이 제일 빨간색 막대기 그 선인데요. 제일
투자 지출이 저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류는 사실 인프라는 가보시면은 되게 이제 우리도 체감하는 듯이 길도 되게 안 좋고 네. 그래서 연령이 한 30년, 40년 되는 그런 이제 인프라들도 많다고 해서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겠다고 해서 인프라 지출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한두 달 내로 해결될 이슈들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위드 코로나하고 그다음에 투자 늘어나고 하면서부터는 이 부분들이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우리 회원님들 미국에 많이 왔다 갔다 출장하셨을 텐데 네. 미국 공항 가보시면 네. 이제 우리나라 인천공항하고 네, 많이 그 너무 얘기를 다르다는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네.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정부도 이제 이런 물류 시스템, 인프라 시스템을 개선시키겠지만은 기업들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투자를 사실 하지 않았던 그런 기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설비 투자를 보시면은 감소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이 자본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대답하는 응답 비율들이 빨간색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늘린다는 거는 물건을 좀 더 많이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USA 정책이 꽤 진행이 됐고 제조 쪽에서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미국의 투자가 재개가 되고 하면은 공급망은 어느 정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미국이 설비 투자를 하려면은요, 내구재라든가 자본재 이런 거를 먼저 주문을 냅니다. 그래야 이제 기계도 가져오고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최근에 좀 빠른 개선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이 투자가 이 인플레이션에는,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에서는 해답이다. 근데 미국은 다행히 이 해답을 찾아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한다. 좀 걱정이다.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나? 막 이런 얘기들은 연준 이사들은 할 수는 있다라고는 보지만 실제 액션이 이 물가 때문에 공격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 물가는 내년 1분기, 상반기를 정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 속도는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통화 정책을 공격적으로 물가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근거들은 조금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물가 상승은 내년도 중반,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만 네. 이벤트는 어찌 보면 단기적인 공급적 이벤트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게 맞진 않지만 시장은 계속 걱정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물가가 상승한 만큼은 또 국채금리에는 시장에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거래는 국채금리에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물가가 오른 것만큼 국채금리가 또 오르지 않고 있는 예. 상황이어서요. 채권 시장도 이 부분이 아주 장기화될 이슈는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그 돈, 금리, 유동성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그림은 미국의 기대 인플레, 채권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의 추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미국의 시장에서 매일매일 고지되는 국채금리입니다. 명목금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국채금리는요. 보통은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은 좀 그걸 반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한 만큼은 또 그 부분이 금리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성장하는 것만큼 내 1년 후에 돈의 가치가 다시 회수됐을 때 유지가 되기를 이제 원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국채 금리를 보시면은 채권 시장에서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가 많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해서 반영되고 있는 인플레는 2.5%인데요. 네. 국채 국채금리는 1.6%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만큼도 국채금리가 못 따라가고 있고 더 낮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실질금리, 그러니까 이 물가를 고려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예. 돈을 빌린 사람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고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은 되게 불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정 정도 최근에 물가 상승 부분들을 기대 인플레는 반영을 하고 있지만 이 명목금리는 전혀 반영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오른쪽 그림, 미국 정부의 부채 비율이 맞습니다. 엄청나게 높기 때문입니다. 빚이 많은 미국 정부가 금리가 올라가면 이 왼쪽에서 보셨던 명목금리, 빨간색 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물가는 올라가지만 이 명목금리는
안 오르게 하는 이제 그런 환경이 제일 좋은 거다. 그래야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통화 가치, 부채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통화 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나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을 들고 있으면 현금성 자산, 채권 이런 거 들고 있으면 내가 손해 있는 이제 환경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럼 미국 금리는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갈 거냐? 물가는 일단은 크게 국채 금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최소한 경기가 좋아지는 것만큼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좋아지는 것만큼은 금리는 좀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고용률이 코로나 이전에 한 60% 초반 이런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50% 후반까지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데요.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예전에 60%일 때의 미국의 고용률이 60%일 때 금리는 2% 중반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2% 초중반, 이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이 58% 정도, 59% 정도의 고용률에서는 금리가 1.5에서 2% 정도까지 오르는 게 좀 타당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내년에 갈 수 있는 금리 수준 2%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금 금리가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물가 때문이 아니라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는 것만큼은 실질적으로 좀 금리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이제 좀 올라가고, 올해 이제 지금 현재 1.6% 정도 되는 금리가 내년에 2% 초반 뭐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또 연준이 기준금리도 올린다고 하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할 때의 주가 수익률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막 내렸다가 올리는 그런 국면이 내년에 이제 말에 아니면 빠르면 내년 중반에 진행이 되는 구간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구간도 장기적으로 금리를 낮게 유지하다가 올리는 첫 번째 구간입니다. 그 이후에 주가 수익률들을 보시면 노란색이 위에 있다는 거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90년대 초반에도 금리 빠르게 내려서 이렇게 유지하다가 올리는 이런 국면에서는 주가 수익률이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금리가 오르고 상당 기간에 이제 올렸다가 유지를 해서 경기가 침체를 가는 구간, 할 수 없이 금리를 빠르게 내려줘야 되는 구간에서 주가 수익률은 나쁩니다. 그래서 금리를 초반에 올리는 것, 초기에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금리 수준도 낮을 뿐만 아니라 아직은 경기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해서 금리를 올려볼까라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크게 나쁘지는 않았다. 근데 금리를 뭐 계속 올려서 2%, 3% 이렇게 이제 되게 되면은 주식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미국의 실질금리, 시중금리는 올라가지만 물가 상승 기대만큼도 안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손해인 상황이다 보니까 세계 주가들은 계속 좀 고공행진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물가가 내년에 조금 이제 상승 속도가 둔화되면 오히려 내년 하반기 이 부분은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그때 또 명목금리가 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이 금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금리는 금리인데 이제 문제는 유동성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세계 주가하고요, 연준이 돈을 풀어내는 속도가 연준의 이제 까만색 선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사실 연준이 이렇게 돈을 풀기 시작한 거는 금융위기 이후인데요. 돈을 이제 금리를 낮춰도 은행들이 대출 기능들이 약화돼서 시중에 돈이 안 돌다 보니까 연준이 직접 돈을 푸는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돈을 푸는 과정에서는 주식시장이 괜찮습니다. 근데 13년 중반에 연준이 버는 교장이 나 14년부터는 돈을 서서히 늘릴 거야. 줄인다는 게 아니라 늘리지만 각도가 완만해지게 늘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은 조금 어느 정도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리고 15년에는 들어서는 금리를 연말부터 올릴까 말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되게 커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작 연준이 돈을 더 이상 풀지 않고 15년 말에 금리를 올리지만은 그래도 경기가 괜찮네 라고 하면은 주가가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돈을 또 다시 줄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돈을 다시 코로나 터지면서 풉니다. 그러면 주가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이슈들은 2014년에 이런 국면입니다. 돈을 서서히 풀겠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돈이 서서히 풀리고요. 23년부터는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장의 변동성은 저희는 조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들락날락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경기가 이렇게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탄탄하게 유지가 될 거냐. 이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관건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유동성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커질 수는 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도 오늘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이제 올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중금리는 미리 선반영해서 이제 많이 올랐고, 대출 억제가 좀 효과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모기지 대출, 부동산 쪽의 대출 억제로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둔화될 것으로 상승 속도는 둔화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모기지 대출의 증가 속도하고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소득으로 집 사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출의 양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탄력도가 이제 달라지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거는 공급 측면의 이슈에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유가 잡기 위한 게 아니라, 이러한 이제 자산 시장의 대출 급등을 조금 막기 위하고 자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전통적인 기준금리 인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두 차례 정도 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좀 예상이 된다 해서 지금 이제 올린 거 말고도 해서 한 1.25 많게는 1.5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에는 돈이 아무래도 들어오는 탄력도는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주식시장의 고객예탁금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돈이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40조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때 공교롭게 돈이 많이 줄어든 쪽이 정기예금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앞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코로나 때문에 1.75 정도 있던 게 0.5까지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신금리도, 정기예금 금리도 많이 떨어졌겠죠. 네. 더 이상은 내가 이걸 정기예금에 두는 게 의미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온 자금들이고요.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한 1% 중반 정도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주식시장의 유입 강도는 좀 자금 유입은 둔화될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연준이 풀어내는 돈의 속도도 조금 둔화되고, 한국도 기준금리가 이제 조금 인상이 되면 보수적인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것들은 다시 좀 회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무래도 유동성 효과들은 저희가 내년에는 약화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2020년에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뭐 주식도 사고 회사채도 사고 뭐 중앙은행들이 이런 액션들을 했는데, 그런 이제 30% 이상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 됐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느 국가, 어느 지역에 이제 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는 22년에도 선진국이 좀 더 나아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올해 이익이 막 좋아지다가 하반기에 들어서 좀 탄력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트렌드. 중국이 여기 핑크색인데요. 좀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문제, 뭐 공장도 지금 잘 전력난 때문에 안 돌아가고 있고 규제도 있고 해서 이익 모멘텀이 약한 상황이어서 중국은 조금 펀더멘탈 자체로는 이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가는 이제 선진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선진국에서도 어떤 주식을 살 거냐. 올해 되게 이제 지난 20년하고 21년의 논쟁 중에 하나가 성장하는 성장주를 살 거냐, 아니면 전통 제조업의 비중이 많은 가치주를 살 거냐. 이런 논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성장주를, 아니 가치주, 기존의 경제 수요에 이제 기반을 둔 이제 가치주가 좋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논쟁도 있었고, 아니다. 금리가 또 올라가면은 이 성장주에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그래서 또 가치주다. 이런 논쟁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 미국의 성장주하고 가치주, 경기에 이제 민감한 가치주의 상대성과를 보시면은요, 역사적으로 성장주들은 계속 등락은 있지만 계속 가치주를 이겨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금리가 훅 빠질 때 성장주가 더 많이 오르고, 금리가 연초에 오르니까
이 금리 때문에 성장주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또 예. 빠지는 성장주가 성과가 안 좋고 금리가 좀 안정되니까 또 이게 성장주가 올라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금리가 성장주에 이제 민감하냐면요. 우리는 성장주들은 돈을 지금 못 벌지만 20년, 30년 후에는 돈을 벌 거야 라고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20년, 30년 후에 현금 흐름, 돈을 벌 거를 우리가 땡겨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 가치를 결정을 할 때는 앞으로 이 기업에서 발생할 현금 흐름을 미래에 발생하니까 현재로 환산하기 위해서 금리로 나눠줍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지금 현재 내일 발생할 현금을 단순하게 금리로 나누면 영향을 덜 받는데요. 20년, 30년, 먼 미래 현금을 땡겨올 경우에는 금리 상승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금리 조금만 올라도 이게 이제 성장주에는 민감한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면은 성장주가 안 될 거야 라는 인식이 자리하게 된 이제 어떤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 미국의 성장주, 뭐 아마존, 네, 뭐 네. 테슬라, 뭐 구글 이런 애들의 경우에는 돈을 벌고 있는 애들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은 미국의 성장주의 주당 순이익, 가치주의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 성장주의 이익이 더 높게 높습니다. 나가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존에 생각하는 성장주에 대한 개념을 성장주가 돈을 못 버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이라 거기에서 돈을 버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에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이쪽에 이제 거의 발을 담그고 생태계를 포식해 가고 있는 이런 쪽에 이제 업종 기업들,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기업들 이 부분들에 대한 성과들은 금리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히려 뭐 여기는 현금이 많아서 금리가 오르면 뭐 좀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 그리고 이 가치주, 우리가 전통적으로 좀 생각했던 가치주의 세계, 우리가 뭐 자동차를 사거나 핸드폰을 바꾸거나 컴퓨터를 바꾸거나 하는 이런 전통적인 제조 경기,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부가가치를 더 많이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전통 그 산업에서의 부가가치가 조금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새로운 세상을 계속 개척하는 쪽에서 돈이 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새로운 세상이 온 것처럼 그런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빅픽처라고 제가 제목을 했는데 이 회사가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예. 이쪽이 자기들이 기존 사업에서 하고 있던 부분에서 M&A를 하고 있는 숫자하고요. 자기들이 전혀 하지 않은 산업에서 M&A를 하는 숫자를 보시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는 위너가 다 가져갑니다. 이미 이쪽 자기들이 애플이 핸드폰만 팔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M&A를 해서 이미 핸드폰이 아닌 쪽, 요즘엔 전기차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소수의 기업들이 모든 생태계를 장악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식들이 뭐 제가 뭐 추천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세상이 이러한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은 여기가 다 가져가겠구나라는 걱정이 좀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부가 뭐 반독점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규제도 하고 했지만은 이거는 내가 수요자들이 이 플랫폼에 가서 쓰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반독점 규제도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 그래서 대부분의 혁신들이 이 소수 기업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를 일정 정도는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플랫폼을 쥐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는 현금 쪽으로도 충분히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정 회사를 그 하나의 산업으로만 앞서 말씀드린 예, 것처럼 애플을 핸드폰 회사, 뭐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 이렇게만 인식하는 거는 예, 예. 틀린 인식 거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반도체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에너지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그 무인 자동차를 위해서는 우주 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장악력들이 커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 듣고 나니까 문득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애플이 처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낼 때 그때 사명을 애플 컴퓨터에서 애플로 전환을 했었잖아요. 네. 아마 뭐 이런 것까지 네, 큰 예측을 한 그림이 건 아니었을까 하는 있는 것 생각이 같습니다. 문득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이제 전환, 변화, 혁신 이런 게 아직은 끝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예. 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진국 중심 빅테크에 대한 비중은 조금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고 저희 회사도 이제 그런 ETF들도 많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머징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보수적이다라고 보는 게 미국이 내년에 테이퍼링이나 뭐 금리를 올린다고 할 때요. 선진국과 이제 이머징 쪽으로 돈이 들어갔던 추이를 보시면은 이머징 쪽으로는 돈이 빠져나왔습니다. 나왔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돈을 조인다. 그러면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좀 더 안전한 쪽으로 가는 그렇죠. 심리가 있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도 선진국 중심으로 가고 있고 혁신을 또 주도하는 게 또 선진국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좀 선진국 중심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바닥권이다. 이런 이제 예. 이런 그 기대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국이 이제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어? 라는 이제 생각 때문에 중국을 한번 투자를 언제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2000년대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된 이후로는 첫 번째 성장 동력은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공장을 막 지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한 거죠. 근데 뭐 돈을 벌어서라기보다는 일단 부채를 땡겨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근데 금융위기가 터지다 보니까 네. 그 공장에서 돈을 못 벌게 된 못 벌게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제 제조 기반 확충이나 수출 증가를 해서 성장을 하려는데 그게 조금 약화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IT 쪽, 이제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들어서는 했었는데 이게 조금 약화되고 또 부동산 부분들도 제조업을 대신해서 한동안 성장을 끌고 왔는데 그것들도 요즘에 조금 약해진 것 같습니다. 중국은 당분간은 고성장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성장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후유증, 다 체제를 좀 정비하고 가겠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어서요. 성장성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기대치는 낮춰야 될 것 같다. 이제 다 같이 잘 살자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의 네, 어떤 네. 본연의 네, 맞습니다. 어떤 취지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너무 아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나 빅 플랫폼의 이제 어떤 문제가 중국 입장에서의 폐해가 뭐냐면 정부가 컨트롤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원하니까 여기에 가서도 국가 정보를 막 이제 흘리고 다니고 그렇죠. 개인 정보를 흘리고 예, 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싫다는 거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어떤 데이터라든가 기술에 대한 규제 뭐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 테크 기업들이 중국 내부에서는 성장을 할 수는 있지만 확장성은 좀 떨어진다라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져서 또 테크 기업들은 성장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매력도는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학생들을 게임을 일주일에 뭐 몇 시간으로 제한하겠다 뭐 이런 네네.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래서 거군요. 그게 사회적으로는 긍정적인 현상일 수는 있으나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폐해가 있어도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요. 이거는 이제 뭐가 옳다, 이제 틀리다 저 판단은 못 하겠지만 중국 정부는 이제 사회적 폐해가 좀 더 심각한 이슈다. 네. 기업이 돈을 못 버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그러한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이다. 오히려 뭐 중국이 나중에는 선진국에 비해서 더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매력도가 높아질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조금 그 부분은 이게 약한 것 같다. 변수가 되겠네요. 중요한 변수죠. 약해 보인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의 이제 주식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도가 떨어져 있는 게 중국 기업들의 이제 성장성들이 조금 약해졌고 부동산, 건설, 금융, IT 가던 것들도 지금 무역 전쟁 겪으면서 약화되고 규제가 들어와 있어서 약간 성장의 동력이 약해져 있다. 단기적으로는 뭐 돈 풀고 그다음에 전력난 해소되고 하면은 해소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 상승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중국에 저가 매수해놓고 마음 편하게 있겠다. 뭐 미국보다 좀 덜 벌어도 된다라는 정도면은 나는 많이 오른 게 더 불안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미국보다 주식 수익률이 선진국보다 더 많이 올라갈 때,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매력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됐는데 한국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네. 있고 증가 속도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게 이제 기저 효과가 작용을 해서 수출이 급락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한국의 수출에 대해서 24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더 민감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한국의 기업의 주당 순이익은 수출 금액이랑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가고 있는데요. 이 당시 18년, 19년에는 수출도 급감을 하고 기업 이익도 급감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 어떡하냐라는 게 지금 많은 불안감을 자아내고 맞습니다. 있는 이슈 예, 예. 상황입니다. 그러면 18년, 19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라면은요.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하강이 깊었던 그런 국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수출도 안 좋고 기업 이익도 급감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일단 우리나라 수출 금액은 이 당시 고점보다도 훨씬 넘어서고 있어서 네. 기업 이익을 끌고 갈 힘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수출 채산성입니다. 지금 앞서 원자재 가격이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자재 가격이 우리는 오르면은 생산성이 안 좋습니다. 수익성이 안 좋습니다. 예, 예.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이거를 이제 가공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 저희가 물가가 어느 정도 상반기 정도에는 좀 진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해서요. 이 한국의 기업 마진, 수출 채산성 이게 저점을 찍고 이렇게 돌아서는 과정이 되면은 상대적인 성과가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우리나라가 대형주가 좀 안 좋은 상황인데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사이클을 언제 이제 마무리가 될 거냐? 반도체 사이클이 18년, 19년에는 되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국면이었는데 이번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완만한 둔화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저점이다, 중반이 저점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반적으로 이 공급이 너무 과잉 상태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일부 이제 유통망에서 재고를 가지고는 있긴 하지만은 이게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 아까 이제 4차 산업혁명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도체 수요는 크고 또 데이터 서버 교체 주기가 내년에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완만한 둔화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주가는 좀 선행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 정도부터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최근의 움직임들이 추가적인 하락은 멈추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의 기업 이익은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로서 보면 똔똔인 걸로 보이지만은 네. 올해 이제 네이버가 일본에서의 이제 자회사 이익이 여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측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내년엔 그게 없어져서 이게 조금 약화되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면은 IT, 뭐 금융 전반적으로 다 안정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제 경기 소비재, 예. 그다음에 산업재 대부분 안정적으로 이익이 한 9% 정도는 늘어나는 걸로 예상이 되어서요. 저희가 큰 폭은 아니지만 한 자리 정도 숫자의 채권 예금 금리보다는 훨씬 높은 이제 수익률은 예상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뭐 처음에도 간단히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쭉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내년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서 많이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리 인상, 그러니까 물가 인상에 대한 금리 인상 우려는 사실 단기적인 이펙트에 대한 네. 영향이 더 크고 네. 장기적으로는 물론 미국이 돈을 줄이라고 했을 때 네. 금리에 대한 움직임은 당연히 있을 것이지만 그게 그렇게 우리 경제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다 말씀해 주셨고 네. 아무래도 내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에 대한 경기가 이머징 국가보다는 여러 여건 속에서 좋을 것이고 또 중국은 여전히 당분간은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국 증시도 지금까지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주가나 아니면 기업 이익의 크게 감소세를 예측하기보다는 점진적인 회복을 보는 것이 좀 더 네.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우리 센터장님 모시고 전체적인 2022년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간략하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특히 최근에 이제 은퇴 이후에 투자자 관점에서 어느 부분이 좋을 것인가 하는데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상품보다는 사실 안정적으로 우리의 자금을 끌어갈 수 있는 상품 중에 저희 삼성자산운용에서 TIF 타겟 인컴 펀드라는 상품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실 은퇴 전까지는 돈을 수입이 있는 상황에서 돈을 모아갔다면 은퇴 이후에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산을 어떻게 소비하고 보존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센터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뭐 어디에 투자해서 크게 번다라기보단 지금까지 조금 앞을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딱 제가 원하는 그렇죠. 네. 꾸준하게 가서 기대 수익도 적절합니다. 이 적절한 기대 수익은 아까 설명도 해주셨지만 물가 상승률 수준을 우리가 꾸준히 가져가면서 가장 중요한 단기 급락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방어형 펀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TIF의 가장 큰 컨셉은 방어하는 펀드. 어떻게? 채권과 배당주 같은 이런 인컴 자산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선진국에 있는 안정적인 자산들을 위주로 투자하는, 그러니까 투자 등급이 높은 자산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2017년에 펀드를 처음 출시했는데 이 위아래 녹색 보라색이 아니라 빨간색 그래프. 그러니까 꾸준하게 마치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처럼 연평균 약 3에서 4% 정도를 꾸준히 큰 변동성 없이 가져왔다는 점이 이 펀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고 특히 고액 자산가분들,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하신 고액 자산가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물론 투자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들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안정적인 상품을 고려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같이 안내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미리 보는 2022년 시장 전망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MDRT 회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삼성자산운용 연금마케팅팀의 전용우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자산운용 투자전략팀장 이상원입니다. 오늘은 2021년 그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간략히 리뷰를 해보고 내년도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략히 서머리를 말씀을 드리면 올해 코스피는 4.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 미디어, 통신, 소프트웨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익 전망치는 올해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돼서 내년도 이익은 올해보다 줄어들 우려가 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이제 그동안 고평가였다가 역사적 평균 수준 정도로 근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들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코로나 이후 시대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는 어떤 경제적 행태가 나타날 것인가에 관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 변하게 되면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년도에 또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을 전후해서 과거의 주식시장 어땠나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익 전망치가 둔화된다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얼마나 줄어드는지, 어느 업종이 줄어드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에 있어서는 이익 전망치는 줄어드는 가운데 인플레이션하고 통화정책 정상화 우려가 있다 보니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다소 보수적으로 잡아가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내년도 주도 업종은 올해랑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올해 꽤 올랐기 때문에 이 역시도 기대치는 다소 낮게 가져가자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년도 성과입니다. 보시는 도표를 따르면 올해 코스피는 YTD 기준으로 4.3% 정도 올랐고요. 대형주 대비해서는 중소형주가 훨씬 더 많이 오른 시장이 되겠습니다. 스타일별로 보시게 되면은 밸류하고 모멘텀, 퀄리티 이렇게 있는데 연간 기준으로는 밸류 주식들이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최근 상황을 보시게 되면 밸류 주식들이 많이 빠지고 다시 모멘텀 주식이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생각해 보시면
연초에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금리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이때는 밸류가 강세였었고 하반기에는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치가 점차 하향 조정이 되면서 성장의 희귀성이 있는 그리고 최근에 테마로 부각되고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성장주들이 많이 올랐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시게 되면 올해 가장 많이 YTD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게 미디어, 교육, 통신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등 해서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관련된 업종들이 크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가장 부진했던 업종들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총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꽤 부진했고 그리고 그동안 시세에 분출했었던 건강관리가 올해 안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익 전망치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올해 3분기 그리고 4분기 코스피 이익 전망치가 최근에 하향 조정되고 있거나 보합인 상황이고요. 올해하고 내년도 이익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이익 전망치가 내년도 이익 전망치보다 오히려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년도 감익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익의 모멘텀은 좀 둔화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먼저 코스피 12개월 선행이익과 PER인데요.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 선행이익은 지금 고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색선으로 표시가 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평균 수준까지 이제 하향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보시게 되면 올해 이익은 지난해보단 증가했지만 주가는 그만큼 올라가지 않아서 이익 대비 밸류에이션은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냥 역사적 평균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슈로 부각될 만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계적 일상으로의 회복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런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가계의 소비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왼편 도표를 잠깐 보시게 되면 한국 소매 판매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 그리고 한국은행의 그 소비자 신뢰지수 조사 결과치를 보시게 되면 이 두 개가 매우 동행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코로나 발발했었던 2000년대 초반 대비해서 지금은 소비 심리가 꽤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수 경기에 있어서 회복세가 예상이 된다. 특히 내수 경기 중에서는 가계를 중심으로 한 소비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소비 경기 중에서는 어떤 채널이 우위에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른쪽 도표에 정리를 했는데요. 판매 채널에 따라서 백화점, 편의점, 온라인 등을 보시게 되면 온라인은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이뤄왔다가 최근에 업앤다운이 심한 쪽은 그 럭셔리 상품들을 다루는 백화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때 급격히 떨어졌다가 이후에 반작용으로 크게 상승했고 최근에 모멘텀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무엇을 시사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백화점이라고 하는 데가 밀집된 곳이고 따라서 질병이나 코로나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이게 풀리게 되면 회복 속도도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은 다른 매체나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 대비해서 단가가 매우 높은 상품들입니다. 그동안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소득과 자산의 분배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소비 성향 그리고 소비 여력이 높은 그런 고소득자 아니면 고자산가의 경우에는 오히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소비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럭셔리 상품과 그리고 그 럭셔리 상품이 팔리는 백화점 채널이 상대적으로 더 수혜를 입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통화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말 미국은 테이퍼링을 실시한다고 발표를 할 거고 실제로 액션에 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규모 및 스케줄은 이제 오른쪽에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11월에 이제 한다고 했고 12월부터 점차적으로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줄이는 원인은 이제 오른쪽 도표를 보시게 되면 내년도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하고 실업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지금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6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6월에 했던 것보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갔고 여기에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춰서 통화정책을 가져가겠다는 쪽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통화정책이 변경이 되고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게 되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건데 저희는 여기에 대한 충격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과거 사례에서 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왼편 도표를 보시게 되면 2013년도에도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사하고 2014년부터 테이퍼링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당시의 주가 패턴을 보시겠습니다. 왼편 도표에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5월 달에 버닝키가 테이퍼링을 시사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 7월까지 이후에 하반기에 상승을 했었고요. 실제로는 2004년 1월부터 테이퍼링이 실시가 됐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주가는 크게 움직이진 않았었다. 좀 평탄했었다 하는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 나타나고 있는 패턴도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안 좋은 거냐 거를 또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오른쪽 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도표를 보시게 되면 미국 국채금리하고 한국의 주식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이 역축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주가가 상승할 당시에 한국의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에서는 투자가들이 주식에 대해서 좀 더 리스키하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낮아진다. 즉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경기 회복이 담보가 된다고 하면 주식시장에는 그닥 악재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실적 모멘텀 둔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업 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나 증가했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먼저 왼편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에 코스피 상장 기업의 순이익은 85조 원이었고요. 올해는 185조 원 정도 가량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 정도밖에 오르지는 않았죠. 내년도 이익은 어떻게 될까 살펴보게 되면 내년도 이익은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한 184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기업 주가 그리고 그 코스피 지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른쪽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이익 모멘텀이 줄어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연평균 지수나 아니면 종가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걸로 살펴보게 되면 내년도 주식시장 그 성장 모멘텀은 좀 둔화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기업 이익 둔화율이 나타나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유는 일단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고점을 형성을 하고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주시하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은 수출 기업들이고요. 실적은 대외 교역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왼쪽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글로벌 교역 환경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교역 환경이 둔화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공급망에 있어서 교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용량이 줄어드는 효과,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마진이 축소되는 효과 등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한국 제조업의 이익을 대리하는 지표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고점을 형성하고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바텀업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기업 이익 전망치도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국내에만 한정된 현상이냐? 물론 아니고요. 글로벌 현상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매크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 수정 전망치도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 기업 이익 전망치도 조금씩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와 대비해서 내년도 기업 이익 전망치는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른쪽 도표를 보시게 되면 올해는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등등 해서 전년 대비해서 이익 증가율이 거의 100%를 상회하거든요. 근데 내년도 이익 전망치는 올해 대비해서 대부분 한 자릿수대 혹은 감소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익 전망치의 둔화 혹은 약화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현상이다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업종이 이익이 증가하고 어느 업종이 감소하느냐 하는 것도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업종별로는 특이한 모양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경기에 민감한 에너지, 소재, 산업재 업종을 보시게 되면 에너지 업종은 소폭 증가하고 소재 업종 소폭 감소하고 산업재 업종이 조금 늘어난다 이렇게 전망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에너지, 소재, 산업재 합쳐서 올해 45조, 내년도에 한 49조 정도로 한 단자릿수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에너지, 소재, 산업재는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 이익 전망치의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IT, 그리고 경기 소비재, 금융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도가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기에 안정적인 필수 소비재, 건강관리,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경우에는 통신 서비스가 꽤 많이 감익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바텀업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업종 간 이익 전망치에 있어서 확연하게 부각되는 그런 업종은 없는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또 하나 불안한 요인은 대규모 IPO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IPO 규모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90조 원이었는데요. 내년도는 1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이 100조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통시장에서 그 주식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할 것이기 때문에 수급 상황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년도 상장 예상 혹은 계획적인 회사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 엔지니어링, XSG.com,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 등 해서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 가운데 에너지 솔루션, 야놀자, 두나무 등등은 10조 원대 이상의 시총을 가지고 지금 상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이 조금 타이팅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 기업들은 유통시장에서 자금을 많이 조달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자금에 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유동성에 좀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도 IPO가 많았던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탄력성이 다소 둔화됐었다 하는 점도 참고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내년도 대선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선 이후에 그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른쪽 도표를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그 대선 이후에 플러스 3개월, 플러스 6개월, 플러스 12개월 해서
각기 대선마다 어떤 결과가 있었나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그리고 중앙값으로 놓고 봤을 때 대선 이후의 주식시장은 꽤 좋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상승 확률도 매우 높았다 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락했던 경우도 물론 존재하긴 하는데요. 하락했던 경우는 97년도, 98년도 IMF 외환위기, 그리고 07년도,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선 모두 올랐기 때문에 대선 이후 그리고 각 정권의 초기는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항상 작용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도 비교를 해보면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더 우위에 있었다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미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정책이 새로 나오게 되고 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이 집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자금이 집중이 되면서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는 점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책이나 아니면 뭐 중소기업, 벤처 등의 지원들은 각 정권마다 얘기했던 건데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 더 수혜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수혜가 더 많았다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도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도주가 형성이 되고 올라갔던 거를 2000년 이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05년에서 7년까지는 그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 떠오르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크게 호황을 입었었고요. 당시에 해당됐던 기업들은 조선해운기계, 철강이었습니다. 이만 부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동일본 지진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중국에서 공격적인 재정을 사용했었고 일본에서 공급이 이제 차단이 되면서 일본과 그 경쟁 그리고 중국의 수요가 집중됐던 기업들 자동차, 화학, 정유가 큰 수혜를 입었었고요. 그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됐을 때 음식료, 화장품 등이 강세를 보였었고 2017년, 18년도에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최근에는 BBIG 혹은 친환경, 메타버스 등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런 테마들이 형성이 됐을 때 전년 말 대비해서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300%대에서 500%대까지 이제 상승을 했었고 저점 대비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역시 한 300%에서 한 600% 정도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BBIG, 친환경,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이미 전년 말 대비해서 한 200%대 중반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도 한 3배 정도 올라서 과거의 테마가 형성돼서 올라갔던 거를 감안해 보면 절반 이상 정도는 이미 올해 시세를 분출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따라서 현재 형성하고 있는 테마가 내년에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크기는 올해 이제 좀 분출이 됐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익 전망치는 둔화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하고 통화정책 정상화가 계속돼서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둘 다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악재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텀업으로 봤을 때 어느 업종이 주도해서 간다 하는 그런 것은 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테마 쪽에 관심이 몰릴 것 같고요. 테마는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 1, 2년 전부터 형성이 돼서 주가가 적게는 200%, 많게는 한 300% 정도 올랐고 과거에 보게 되면 아무리 많이 오른 테마도 500% 이상을 지속하기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효하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이 되면서 수요 업종에 관심이 생길 텐데 유통업종, 소매업종,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으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고, 다만 그 부분들은 시가총액 부분이 좀 작아서 시장에 미치는 임팩트는 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유효한 전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삼성자산운용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년도 주식시장에 대한 시각, 그리고 전망,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 MDRT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MDRT 스쿨 어떠셨나요? 한국 MDRT 회원만이 누릴 수 있는 MDRT 스쿨은 최고의 역량과 프로다운 열정을 다지고 느낄 수 있는 교육 콘텐츠로 의미 있는 스토리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회를 보내드리며 매해차 그 과정들에 대한 격려와 따뜻한 피드백들로 역시 MDRT답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쉽지 않았던 영업 환경에서도 올 한 해 우리답게 달려온 만큼 가는 해 잘 마무리하시고 오는 새해 기대감으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남은 회차로 만나는 시간도 반갑게 뵙겠습니다. 한국 MDRT PDC2 위원장 김미아였습니다.